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온 나라에 가을이 깊어 산천이 울긋불긋 고운 옷으로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이 모든 이에게 평화롭지만은 않았으니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대부가의 젊은 과부 이소연에게는 하루하루가 핏물 마르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혼이 난 지 고작 3년 만에 남편의 여인 소연은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댁에 모진 구박과 탐욕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혀왔지요.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젊은 과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장대비가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비릿한 물비린내가 천지를 진동하고 번갯불이 번쩍일 때마다 거대한 나무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금방이라도 손을 뻗어 잡을 듯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빗속을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주 저고리는 갈갈이 찢겨 흙탕물에 젖었고 쪽진 머리는 헝클어져 비에 젖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소연이었지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을 닦아낼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차오른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여기서 잡히면 나는 죽는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시아주버니인 김판관의 살기 어린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 위해 동생의 죽음을 방관하고 이제는 그 비밀을 아는 자신마저 없애려는 잔인한 인간. 오늘 밤 그가 보낸 자객들이 자신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 소연은 미리 낌새를 채고 뒷담을 넘어 맨발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부리와 나뭇가지에 찢겨 감각조차 무뎌졌고 온몸의 기력이 다해 눈앞이 캄캄해져 왔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는구나 체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빗줄기 너머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처럼 아련하고도 간절한 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깊은 산중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의 등불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험한 산중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것일까? 맹수나 산적의 소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대로 빗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기다시피 하여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을 힘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또 누구 아무도 안 계십니까?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순간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온 등불빛이 소연의 젖은 얼굴을 비추었고 문 앞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거친 삼배옷을 걸친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으로 보였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는 덥수룩한 수염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깊고 날카로운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밤의 산짐승처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흙탕물에 뒹군 쥐새끼 꼴을 한 소연을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사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소연의 심장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이대로 외면당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사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무뚝뚝했습니다. 웬 부인이 이 깊은 산중까지 발을 들였소. 쫓기는 몸입니다. 사연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제발. 사내는 소연의 행색과 절박한 목소리에서 그녀가 보통 사연을 가진 여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 혼자 사는 그에게 낯선 일을, 그것도 쫓기는 여인을 들인다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짐승처럼 빗속에 내버려 둘 만큼 그의 마음이 모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 한마디에 소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딱딱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거칠지만 마른 남정네의 옷이 입혀져 있었고 찢기고 상처난 발에는 약초를 찧어 만든 듯한 것이 붙어 있어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과 함께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방은 단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흙벽에는 약초를 말리는 시렁이 전부였고 낡은 경상 위에는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소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어났소. 사내는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죽 그릇을 소연의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빈속일 테니 우선 욕이나 하시오.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나무 수저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을 다 비우고 나자 사내가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떻소? 산중에 비는 독해서 어지간한 장정들도 알아눕기 십상이오. 덕분에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라니. 나는 그저 산에 기대어 사는 약초꾼일 뿐이오. 강민수라 하오. 소연 역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소연의 사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몸은 차츰 기력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대로 산을 내려가도 갈 곳이 없었고 김판관의 수하들이 어디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초가에 머물며 그가 시키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약초를 다듬는 일은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그녀에게는 낯선 일이었지만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민수가 해진 삼배옷 소매를 꿰매지도 않고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고름도 너덜너덜하여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지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강나리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옷을 좀 기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수는 무심하게 소연을 쳐다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소연은 바늘과 실을 받아들고는 그의 옷을 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바느질은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해진 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실을 여러 겹 겹쳐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작은 잎사귀 무늬가 있었던 것처럼 곱게 술을 놓았습니다. 너덜거리던 옷고름 자리에는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피워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말끔하게 기워진 자신의 옷을 보고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소매 끝에 수놓아진 작은 잎사귀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부인의 솜씨요? 보잘것없는 재주입니다. 그저 나리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옷을 받아들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경계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런 고운 손재주를 가진 여인이 어쩌다 이런 험한 산골까지 쫓겨오게 되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틈틈이 민수의 낡은 옷들을 기워주었고 그때마다 작은 풀꽃과 나비들을 수놓았습니다. 민수의 거친 삼배옷은 소연의 손길을 거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산에도 겨울의 문턱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겨울을 나기 위한 약초를 구하러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험한 바위 틈에서 약초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모습을 본 소연은 기겁을 했습니다. 나리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요. 잠시 삐끗했을 뿐. 하지만 그의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며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부축해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찧어 그의 다리에 정성껏 붙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끙끙 앓으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문득 소연은 낮에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귀나무즙은 열을 내리는 데에도 효험이 있지.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귀나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이 다해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민수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자귀나무즙은 신기한 물건이요. 낮에는 아무 색이 없다가 밤이 되어 달빛을 받으면 푸르스름하게 빛을 발하지. 소연은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숲속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숲속 한편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은은하게 발하고 있는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귀나무였습니다. 소연은 기쁜 마음에 나뭇가지를 꺾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가 했던 말을 기억해내며 돌멩이로 찧어낸 즙을 민수의 이마와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귀나무즙이 닿은 곳마다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곁에서 웅크리고 잠든 소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남아있는 푸르스름한 자국과 곁에 놓인 자귀나무 가지를 보고는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심코 던진 말을 기억해내고 이 어두운 밤에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해온 여인. 민수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소연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소연 역시 이곳을 잠시 머물다 갈 곳이 아닌 자신의 집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무렵 그는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말해주실 수 있겠소? 부인을 이 험한 산골까지 매몬 그 무서운 사연이 무엇인지. 소연은 민수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본디 몸이 약했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아주버니인 김판관은 오래전부터 동생의 재산을 탐내왔고 남편이 죽기 며칠 전 두 사람은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날 소연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채뜰에서 황급히 무언가를 숨기며 돌아서던 김판관의 모습을. 그리고 그가 떨어뜨리고 간 작은 물건을. 그것은 푸른 옥으로 만든 옥패였습니다.
그런데 귀퉁이가 이가 빠진 것처럼 깨져 있었지요. 저희 시댁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우려 하자 그 사람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제 손에서 그것을 낚아채 가더군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 말하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벙어리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지요. 급기야 저를 없애버리려 자객까지 보낸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힘없는 과부 하나를 죽이려 드는 세상의 비정함에, 그리고 눈앞에 이 가여운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증자가 없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숨어 지내다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밖에는. 소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거친 손으로 소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소연에게 처음으로 한 다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몸을 추스시오.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부인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소연은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어 울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병조의 판관 벼슬을 하고 있는 김판관이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과 자객들을 풀어 이소연의 행방을 쫓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꽁 구워 먹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놈들! 계집 하나를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냐? 땅으로 꺼졌단 말이냐? 하늘로 쏟았단 말이냐? 김판관은 자신의 수하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초조할 때면 을의 허리춤에 찬 옥패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귀퉁이가 깨진 바로 그 푸른 옥패였습니다. 이소연, 그 계집이 살아있는 한 나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만약 그년의 입에서 그날의 일이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소연을 찾아내 없애버리기로 다시 한번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불안은 그를 점점 더 잔인한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내도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 민수의 초가집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성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땔감을 구하고 겨울 식량을 아껴 먹으며 조용히 겨울을 보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소연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 김판관의 수하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깊은 산중에 숨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화롯가에 마주 앉아있던 두 사람은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나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습니다. 봄이 오면 저는 떠나야지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갈 곳이야 없지요. 그저 나리님께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 때문에 언제 화를 당하실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글 공부를 좀 했었소.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소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릴 적에는 나름 신동 소리도 들었으나 세상은 내가 책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소. 불의가 판을 치고 힘없는 자들의 피눈물 위에 부귀영화를 쌓는 자들이 넘쳐났지. 그 꼴을 보다 못해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등지고 이 산으로 들어온 것이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저 무뚝뚝한 약초꾼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소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 말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등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부인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소.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더군. 민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대로 숨어 지내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 수는 없소. 맞서 싸워야 하오. 싸우다니요? 아무런 힘도 증거도 없는 저희가 어찌 하늘 같은 권세를 가진 그 사람과 맞서 싸운단 말입니까? 소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소연이 덮고 있던 무릎 덮개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천 조각에 소연이 심심풀이로 수놓은 작은 설중매가 하얀 눈 속에서도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방 한 구석, 약초 실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말려놓은 자귀나무 껍질이 있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성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흥분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 부인의 그 손끝 재주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지식이 합쳐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오. 우리가 바로 증자를 만들면 되는 것이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도 위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수는 가장 고운 비단천을 구해왔고 소연은 그 위에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염원을 담아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것은 한 폭의 아름다운 겨울 산수화였습니다. 굽이치는 산맥과 꽁꽁 얼어붙은 강, 그리고 그 위를 날아가는 기러기 떼까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이 술을 놓는 동안 민수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먹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겨우내 말려두었던 자귀나무 껍질을 곱게 빻아 맑은 샘물에 개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멀건 물처럼 보였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투명한 먹물이 달빛 아래서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를. 며칠 밤낮을 꼬박 매달린 끝에 마침내 한 폭의 비단 산수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소연은 기진맥진했지만 자신의 평생 역작이라 할 만한 결과물에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차례요. 민수는 붓대에 가장 가는 짐승의 털을 엮어 만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투명한 자귀나무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수놓은 아름다운 산수화 위에 보이지 않는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소연이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한 절절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김판관의 악행, 그리고 힘없는 과부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한 현실에 대한 피맺힌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는 산수화의 가장 구석진 곳, 눈 덮인 바위 틈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바로 귀퉁이가 깨진 푸른 옥패의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비단 산수화는 낮에 보기에는 그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서운 진실은 오직 달빛만이 드러내 줄 수 있었지요. 민수는 이 비밀스러운 증좌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지금은 한양에서 보부상으로 크게 성공한 예법,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민수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여보게, 이게 대체 몇 년 만인가? 그런데 행색이 왜 이 모양인가?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세. 자네에게 내 목숨보다 중한 부탁을 하러 왔네. 민수는 품 안에 비단 산수화를 꺼내 보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단, 자귀나무 즙의 비밀만은 제외하고 말이지요. 이것을 조정의 우의정 대감댁에 전해주게. 대감께 직접 전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안주인인 마님께 먼 시골에서 이름 없는 여인이 마님의 고결한 인품을 흠모하여 올리는 정성이라며 전하게. 절대 내 이름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네. 우의정 대감은 당대의 강직한 문신으로 탐욕스러운 김판관과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친구의 절박한 부탁에
위험한 일임을 직감했지만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은 오이정 대감의 저택을 찾아가 민수가 시킨 대로 비단 산수화를 전달했습니다. 오이정의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의아해하면서도 손수건의 수노인 빼어난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리도 고운 술을 놓았을꼬. 필시 보통 솜씨가 아니로구나.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인 오이정에게 이 아름다운 산수화를 자랑했습니다. 오이정 역시 한눈에 그 자수가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명인의 솜씨라 할 만하구려. 그림의 구도나 기세가 여느 화원 못지않소. 그는 산수화를 들고 서재로 가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펼쳐두고는 감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명한 달빛이 비단 위를 비추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여백 위로 푸르스름한 빛을 띤 글자들이 마치 물 위로 떠오르듯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오이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더 가까이 가져가 비단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와 함께 김판관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한 구석에서 푸르게 빛나고 있는 깨진 옥패, 문양을 발견한 순간 오이정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판관, 그 천인공노할 놈! 오이정은 담이 깊은 것도 잊은 채 당장 가마를 대령하라 명하고는 대궐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임금은 편전에서 밀린 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오이정의 방문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는 즉시 신하들을 물리게 했습니다. 오이정은 임금의 앞에 부복하여 비단 산수화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빛 아래 푸르게 떠오르는 글자들과 선명한 옥패 문양을 직접 확인하고는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인의 눈을 의심할 뻔하였도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기만과 악행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당장 의금부 도사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병조 판관 김판관을 잡아들여 국문하라. 또한 이 깨진 옥패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보고하라.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 날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리던 김판관이 하루아침에 의금부로 압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부르짖으며 완강히 버티던 김판관도 달빛 아래서 진실을 드러내는 비단 산수화와 자신의 허리춤에서 나온 깨진 옥패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실토했고 그에게 매수되어 거짓을 고했던 하인들과 자객들까지 모두 줄줄이 엮여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임금은 대노하여 김판관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권선징악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임금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지혜로운 여인과 숨은 공로자를 궁금해했습니다. 오이정은 박서방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이소연과 강민수를 찾아냈습니다.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궐에 들어선 두 사람의 행색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맑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임금은 강민수가 과거에 세상을 등졌던 비운의 선비였음을 알아보고는 그의 재주를 크게 아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이 나라의 큰 악을 뿌리 뽑았소. 과인을 도와 이 썩은 조정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오. 임금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또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소연에게는 몰수된 시댁의 재산을 되돌려주고 그녀의 갸륵한 절개를 칭찬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되찾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한양의 부귀영화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그들만의 보금자리인 깊은 산속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민수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모두 버리고 이런 누추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인 거려. 서방님 곁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귀하고 편안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밤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산속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한 사람의 손재주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지혜가 만나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와도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합칠 수 있는 귀한 인연만 곁에 있다면 능히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의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야담과부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던 이조참판 이경준 대감의 댁은 불과 1년 새에 그 빛을 잃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대쪽 같은 성품으로 이름 높던 이 대감은 교활한 정적인 최 판서의 모함에 빠져 하루아침에 관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지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시절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손님들도 거짓말처럼 뚝 끊겼고 북적이던 하인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 텅 빈 집에는 찬바람만 오갔습니다. 한때는 정원 가득 피어난 난초의 향이 담장을 넘던 곳이었건만 이제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이 그 옛날의 영화를 무색게 만들었지요. 이 대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낳거나 이미 수백 번은 더 읽었을 책장만 하염없이 넘기며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이 독이 되어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저 삭히기만 하니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패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대감, 이리 속만 끓이시면 옥체만 상할 뿐입니다. 무엇이라도 좀 드셔요. 안채의 마님인 정경부인 윤씨가 헬쑥해진 얼굴로 소반을 들여올 때마다 이 대감은 손을 내젓기 일쑤였습니다. 됐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 내일이 누워 천수를 누리느니 차라리 사약을 받는 편이 낫겠네. 원래도 무뚝뚝한 성품이었지만 파직 이후 대감의 마른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져 부인의 가슴을 찌르곤 했습니다. 고운 손으로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마님은 이제 몇 안 남은 하인들을 거두고 기울어가는 살림을 꾸리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있었지요. 그런 부인의 고생을 모를 리 없는 대감이었지만 무너진 자존심과 분노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밖에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삭막한 대감댁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댁의 여종인 연희였지요. 연희는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갓난아기 때부터 이 댁에서 자라 대감과 마님을 친부모처럼 여기며 따랐습니다. 20해를 넘게 이 집에 밥을 먹고 자란 연희는 집안이 몰락했음에도 떠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2배, 3배로 몸을 놀리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행동이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 눈에는 늘 깊은 충심과 염려가 담겨 있었지요.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늦은 밤 마님의 어깨를 주무르며 시름을 덜어드리는 것이 연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잠을 설치던 연희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장독대 뒤뜰에 서 있었는데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늙은 감나무 밑둥에서부터 시커먼 물이 꿀렁이며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이내 땅을 무르게 하더니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감나무 옆의 땅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어머나! 꿈속에서 놀라 소리를 지르다 잠에서 깬 연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이었지만 꿈이 하도 생생하여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저 개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했기 때문이지요. 날이 밝자마자 연희는 마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자리에서 밤새 꾼 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마님, 송구하오나 간밤에 쇳내가 꾼 꿈자리가 하도 비숭숭하여 아뢰옵니다. 꿈이라니. 무슨 꿈을 꾸었기에 이리 아침부터 부산을 떠느냐. 마님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늘 성실한 연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연희가 꿈 내용을 소상히 아뢰자 마님은 옅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허허. 별꿈을 다 꾸었구나. 집안이 어수선하니 내 마음도 편치 않아 꾼 흉몽이겠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하오나 마님, 꿈이 하도 생생하여. 연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마님은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알았다. 그리 마음이 쓰인다면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장독대에 한번 가보아라. 내 눈으로 보고 아무 일 없음을 확인하면 그 찜찜한 마음도 가실 게다. 마님은 연희의 마음을 달래주려 한 말이었지만 연희는 그 말씀이라도 감지덕지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허들의 시를 마친 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장독대 뒤뜰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는 꿈에 나온 늙은 감나무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꿈에서 본 감나무 밑둥으로 다가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요. 역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게로구나. 연희가 멋쩍게 웃으며 돌아서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나무 바로 옆 땅바닥에 놓인 돌멩이 하나가 미세하게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연희가 그 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축축한 흙 속에서 작은 옹기 조각이 드러났고 그 틈새로 물이 새액 소리를 내며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둔 낡은 수도관이 사가 금이 갔던 것입니다. 만약 연희가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님이 이를 무시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새어나온 물은 땅을 약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머지않아 집안이 내려앉아 그 위에 무거운 장독들이 모두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1년 내내 먹을 장까지 잃었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님은 연희를 불러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큰 손실을 막았구나. 참으로 기특하다. 내 꿈이 우리 집을 도운 게야. 연희는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대감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그저 집안의 작은 소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심어졌지요. 자신의 꿈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요. 이 대감 댁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감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이 대감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 판서는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대감의 목에 마지막 칼을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경준 그놈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대감, 이미 날개 꺾인 새가 어찌 다시 날아오르겠습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옵소서. 모르는 소리. 그놈의 강직한 성품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 조정에 남아있다. 언제고 복권의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내 목을 치러들 위이냐.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최 판서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대감에게 역모라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를 씌워 그 가문 전체를 멸문시킬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음모가 무르익어 가던 어느 늦가을 밤, 연희는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길하고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비바람이 몰아치는 대감의 사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틈으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르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렁이는 사람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었고 비에 젖은 비늘은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섬뜩한 빛을 발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구렁이는 이내 대감의 서재로 들어가 대감이 평생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온 용문의 벼루 위로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길고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벼루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단단한 벼루가 마치 두부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며 시뻘건 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재는 순식간에 비릿한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구렁이는 피범벅이 된 고개를 돌려 연희를 향해 섬뜩한 눈을 빛냈습니다. 흐악!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꿈에서처럼 거센 바람이 불며 창호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몽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는 분명 음흉한 누군가를, 벼루는 대감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피는 끔찍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연희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이 사실을 대감께 알려야 한다는 충심과 미천한 계집종의 헛소리라며 호된 꾸지람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싸웠습니다. 아니야. 장독대 때도 내 꿈이 맞았어. 이번에도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대감마님께 알려드려야 해. 며칠을 알아누워 헬쑥해진 연희는 마침내 죽을 용기를 내어 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여느 때처럼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연희가 문지방을 넘으며 엎드리자 이 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웬 소란이냐? 내년이 여길 어디라고 함부로 드나드는 게야. 송구하오나 부디 제 말씀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대감마님의 신상에 관한 일이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밤에 꾼 흉몽에 대해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구렁이 이야기, 벼루가 피로 변한 이야기까지. 연희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이 대감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연희가 말을 마치자 이 대감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지금 누구를 능멸하는 게냐? 가뜩이나 시국이 흉흉하여 내 신세가 처량한데 천한 계집의 흉몽 따위로 나를 겁박하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대감의 호통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불길한 말을 들었다는 깊은 모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이 아니오라 부디 한 번만 더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난번 장독대의 일도. 그 입 다물라. 어디서 미신 따위를 입에 담아 집안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려 하는 게냐? 한 번만 더 그 따위 허튼 소리를 짓거리면 내년의 종아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썩 나가! 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꾸지람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충심이 조금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연희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서재에서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마침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님과 마주쳤지요. 마님은 눈물범벅이 된 연희의 얼굴을 보고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여운 것 대감께서 지금 심기가 편치 않으시니 너무 서운케 생각지 말거라.
마님의 위로에도 연희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집의 허튼 꿈으로 치부되기에는 꿈속 구렁이의 그 섬뜩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그날 이후 밤마다 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대감댁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연희가 대감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난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밤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음모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요. 그는 왕에게 올릴 상소문까지 미리 작성해 둔 채 연모의 증거가 될 거짓 서찰을 이 대감의 집에 숨겨둘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을 것이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준 서찰을 이경준 그놈의 서재에 있는 용문이 벼루 밑에 숨겨두어라. 그 벼루는 그놈의 가보이자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라 누구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할 게다. 알겠느냐? 예, 대감. 염려 놓으시옵소서. 최 판서는 자신의 신복 자객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객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담을 넘어 이 대감 댁으로 숨어들었지요.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자객은 한 점의 소리도 없이 이 대감의 서재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벼루를 찾아내 그 밑바닥에 교묘하게 홈을 파고 최 판서가 건넨 밀서를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자객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서재에는 오직 묵직한 죽음의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악몽과 불안감에 심장이 내내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쐴 겸 한 채 마루에 나온 연희는 무심코 대감의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랑채의 지붕 위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잘못 본 것인가? 연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뿐이었지요. 하지만 연희의 심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뇌리에서는 꿈속의 장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구렁이, 벼루, 피 그리고 방금 전에 저 그림자.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쾅 소리를 내며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구렁이는 바로 자객이었어. 대감마님의 벼루에 무언가 끔찍한 것을 숨겨두고 간 것이야. 그것이 바로 피를 부를 재앙의 씨앗인 게다. 모든 것을 깨달은 연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당장 대감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불호령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한밤중에 대감의 침소에 드는 것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대감과 마님, 그리고 이 댁 전체의 운명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신발도 꿰어 신는 둥 마는 둥, 미친 사람처럼 대감의 침소가 있는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작은 주먹으로 문을 쿵쿵쿵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안에서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신경질적인 대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웬 소란이냐? 이 밤중에 어느 안전이라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은 줄 아오나 지금 당장 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주시옵소서. 연희의 목소리는 울음과 절박함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처절함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대감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연희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내 인연, 기어이 미친 개로구나. 이 야심한 시각에 사내의 침소에 뛰어들어? 이 대감이 분노하여 손을 치켜들려던 순간 연희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당장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허나 그 전에 부디 서재의 벼루 밑을 한 번만 살펴보시옵소서. 제 꿈이 맞다면 대감마님과 이 댁을 통째로 삼킬 거대한 구렁이가 바로 그곳에 끔찍한 독을 숨겨두고 갔을 것입니다. 제발 제 마지막 간언을 믿어주시옵소서. 연희는 이마가 깨어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꿈 이야기를 하는 미친 계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주군의 목숨을 구하려는 충신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 어린 충심에 압도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의 뇌리에는 잊고 있던 장독대 사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외면했던 저 어린 여종의 한결같은 충심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서 함께 깨어난 마님 또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감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대감 아무래도 연희의 말을 한 번만 믿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사옵니까? 부인의 말과 연희의 처절한 모습에 이 대감의 굳게 다퉜던 마음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허나 만약 내 말이 한치라도 거짓이라면 내일 아침 내년은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 세 사람은 떨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운명의 장소인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며 금방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듯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이 대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평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아껴온 용문의 벼루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묵직한 벼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을 살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감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함께 촛불을 비추던 연희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저기 홈이 파여 있습니다. 연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벼루 밑에 나무 책상 표면에 아주 교묘하게 파인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급히 서랍에서 작은 칼을 꺼내 그 홈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기름 종이에 고이 쌓인 작은 서찰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님은 저도 모르게 아 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고 연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서찰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대감이 변방의 장수와 짜고 역모를 꾀한다는 내용이 마치 이 대감의 필체를 흉내낸 듯 적나라하게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연희의 간언이 없었다면 내일 아침 최판서의 고발로 들이닥친 의금부 나졸들에게 이 서찰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대감은 변명 한마디 못해보고 역모죄인으로 끌려가 참형을 당하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겠지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판서, 이 간악한 놈. 이 대감의 입에서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서찰을 든 채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의심이 아닌 깊은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나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대감의 그 한마디에 연희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서름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충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이 대감은 이내 예전의 총명하고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계책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는 즉시 자신을 따르던 옛부하 중 가장 신임하는 이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이 서찰을 가지고 즉시 대전으로 달려가게. 허나 임금님을 뵙기 전에 먼저 도승지를 만나 이 모든 정황을 소상히 아뢰고
최 판서가 나를 고변하는 상소를 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자로 제출해야 하네. 이는 최 판서의 역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일세. 이 대감의 지시는 치밀했습니다. 날이 밝자 아니나 다를까 최 판서는 의기양양하게 입궐하여 이 대감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그의 말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요. 그러나 임금이 의금부를 보내기도 전에 이 대감의 사람이 나타나 모든 진실을 고하고 문제의 서찰을 증거로 올렸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신을 역모로 몰아넣으려 한 최 판서의 간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임금은 크게 노하여 최 판서를 하옥시키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그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삼족을 멸하는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권선징악, 사필귀정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누명을 벗은 이 대감은 이전보다 더 높은 관직에 복직되었고 임금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대감댁은 예전의 영화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되었지요. 집안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대감과 마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 대감과 마님은 연희를 안 채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연희를 자신들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여기 있는 연희는 더 이상 이 집의 종이 아니다. 쓰러져 가던 우리 가문을 온몸으로 일으켜 세운 이 집의 은인이다. 대감의 말이 끝나자 마님은 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촛불에 태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희의 이름이 적힌 종 문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 연희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닌 자유로운 양민의 신분이 된 것이지요. 연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자 이 대감이 자애로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종 연희가 아니라 나의 수양딸 이연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혼처를 찾아주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의 충심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일 게다. 그 후 연희는 대감의 수양딸이 되어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미천한 여종의 충심 어린 마음이 예지몽이라는 신비한 힘을 빌려 결국에는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쓰러져 가던 가문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 참으로 가슴 벅차지 않으신지요? 이는 그저 예시이야기일 뿐이겠지만 어쩌면 하늘은 가장 순수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을 빌려 미래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편전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밤새 함경도에서 올라온 긴급 참계를 읽은 임금의 용안에는 피곤과 근심이 가득했지요. 이제 갓 25의 젊은 군주. 그의 어깨를 누르는 조선의 무게는 실로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함경도 땅에 2해 연속 끔찍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오. 심지어 제 자식을 내다 파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과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오. 당장 군자금을 풀어 구율미를 보내도록 하시오. 임금님의 말씀에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관의 으뜸인 영의정 김판중이 대청마루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국고는 화수분이 아니옵니다. 지금 북방 오랑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국방을 강화하는 데만도 막대한 군자금이 쓰이고 있사온데 어찌 섣불리 곳간을 열라 하시옵니까? 함경도 백성들의 고통은 안타까우나
이는 하늘의 뜻이니 감내하게 하시고 더 큰 국난에 대비하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요. 영의정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철과 같았습니다. 그는 선왕 시절부터 오직 원칙과 명분으로 나라를 지탱해온 노인이었지요. 그의 눈에 백성의 굶주림에 마음 아파하는 젊은 임금은 그저 감상에 젖은 어린애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의정, 하늘의 뜻이라니 그것이 정령 재상의 입에서 나올 말이오? 굶주린 백성을 버려두고 어찌 나라의 근간을 지킨단 말이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찌 나라일 수 있겠소? 당장 쌀을 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어찌 겨울을 나겠소? 전하, 감정에 치우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일개 변방의 고을을 구하자고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옵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심약한 모습을 보이시옵니까? 군주란 때로는 제 한 몸의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대의를 좇아야 하는 법. 부디 성심을 거두시고 냉철히 사직을 살피시옵소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며 편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마른 기침만 해대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임금의 뒤편에서 조용히 정세를 살피던 어의 이현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리고 영의정 대감, 잠시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전하의 성심이 상하시면 종사의 근심이 옵니다. 전하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터이니 부디 옥체를 먼저 보존하시옵소서. 영의정 대감께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이 지나쳐 그러신 것이니 전하께서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소인이 기력을 보강하는 약이라도 당장 올리겠사옵니다. 어인은 교묘하게 임금의 편을 드는 척하며 영의정의 체면도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중재에 임금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지요. 어이 이현욱.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언제나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는 충신의 얼굴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지요. 임금은 그런 그가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섬뜩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조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고 임금의 마음에는 깊은 무력감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궁궐 밖 허름한 초가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곳에는 눈먼 악사월아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월아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대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 귀를 얻었지요. 아가, 내일이면 궁에 들어가 연회를 빛내야 할 터인데 이리 먹는 것이 부실해서 어찌한단 말이냐. 내가 타는 상금으로 쌀이라도 한 말 사올 것을. 어머니, 괜찮습니다. 배가 부르면 소리가 둔해지는 법입니다. 제 손끝이 살아있으니 굶을 걱정은 마셔요. 그보다 어쩐지 마음이 스산합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검고 깊은 연못에 달이 2개 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뜬 환한 진짜 달이었으나 다른 하나는 연못 물속에서 그 빛을 집어삼키려는 거짓달의 그림자였지요. 진짜 달이 빛을 발할수록 물속의 거짓달은 더욱 어두워지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참으로 불길한 꿈입니다. 월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꿈과 소리로 세상의 기륭화복을 어렴풋이 짐작하곤 했습니다. 다음 날 월아는 궁에서 온 가마를 타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궁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월아의 예민한 귀에는 온갖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교만한 관리의 헛기침 소리, 억울함을 품은 나인들의 한숨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덮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외롭게 우는 소리. 월아는 그것이 이 나라의 임금이 흘리는 눈물 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이야기는 다시 그날 밤 경회로의 연회장으로 돌아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부서져 은가루를 흩뿌리는 밤, 누각은 수백 개의 등불로 대낮처럼 환했고 기름진 음식 냄새와 향긋한 술내음이 가을밤의 찬 공기를 덮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주연을 받고 있었지만 아침의 조회 이후로 마음이 영 편치 않았지요. 전하,
악사 월하가 어전에 문우들이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월하는 다른 이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지만 그 기품이 좌중을 압도했지요. 월하가 연주를 시작하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팅, 팅. 맑고 청아한 소리가 경회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고 어떤 이에게는 첫사랑의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금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전하, 외로우시지요? 하고 묻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월하의 온몸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소리가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의 심장에서 피어나는 쇠약의 소리와 그 곁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은 어이 이현욱의 독초의 소리였습니다. 두 소리가 뒤섞이며 마치 살아있는 것을 갉아먹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꿈에서 보았던 진짜 달을 삼키려는 거짓 달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임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쨍. 챙강. 월하는 일부러 현을 뒤틀고 손톱으로 검은고를 핥히어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간데없고 마치 상갓집에서 곡을 하는 듯한 처절하고 불길한 소리가 모두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감히 어전에서 이따위 불경한 소리를 내다니! 여봐라! 당장 저 천한 계집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옥에 쳐넣어라!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 월하를 죽일 듯이 몰아세웠고 금군들이 우르르 몰려와 월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월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모두가 임금의 서리빨 같은 명령을 기다릴 때 임금은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모두 손을 거두라. 과인이 따로 저 아이에게 물을 것이 있으니 모두 손을 거두고 물러가라 하였다. 임금의 단호한 어명에 신하들은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굳은 얼굴로 월하가 끌려나간 자리를 응시할 뿐이었지요. 이상하게도 그 불길한 소리가 터져나오기 직전 월하의 고개가 단 한 사람, 바로 어이 이현욱을 향해 있었던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임금은 월하를 자신의 침전으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월하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임금은 일부러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허나 전하께 아뢰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소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소리로 듣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울리는 기쁨과 슬픔의 소리, 만물이 지닌 고유한 생명의 소리를 듣지요. 하오나 오늘 연회에서 소인은 들어서는 아니 될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였느냐? 전하의 옥체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오는 독의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독이라는 한마디에 침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이라니 과인의 몸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말이냐? 내가 감히 짐을 능멸하는 것이냐? 죽여주시옵소서. 허나 소인이 들은 발을 거짓이라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 독의 소리는 어이 대감께서 전하의 옥체를 살피실 때 그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약재의 소리와 섞여 더욱 선명하게 울렸사옵니다. 어이 이현욱. 그 이름이 나오자 임금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이 대감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감히 그 입에 올리는 것이냐? 그는 과인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한 분이며 이 나라 사직의 충신이다. 전하 소인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으니 지금 당장 거두셔도 원망치 않겠사옵니다. 허나 부디 옥체를 살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그 독의 소리는 분명 날이 갈수록 전하의 생명력을 갉아먹을 것이옵니다. 제발 소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옵소서. 임금은 당장이라도 월하의 목을 치라 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금곤에게 명했지요. 이 아이를 궁 안에 빈 전각에 가두어라. 내가 다시 명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아이와 접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일에 대해 한자라도 누설하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월하는 외딴 전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자, 월하가 이리 외딴 곳에 갇혀 지내는 동안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답니다. 임금님께서 월하를 벌하지 않으시고 따로 가두기만 하신 그 기이한 처사에 가장 격노한 사람은 바로 영의정 김판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사랑채로 은밀히 형조판서를 불렀습니다. 형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오? 일개 눈먼 계집 하나가 어전에서 불경한 곡조를 연주하며 조정을 능멸했는데 전하께서는 그년을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고 계시니 이는 필시 요사스러운 주술로 성심을 현혹한 것이 틀림없소. 대감, 허나 전하의 뜻이 워낙 완강하시니 신들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사옵니까? 쯔쯔, 그래서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오. 전하께서는 아직 젊으시어 감정에 치우치실 때가 만소이다. 우리 같은 늙은 신하들이 바로 서서 그런 전하를 보필하고 사악한 기운이 성심에 깃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소. 나는 아무래도 그 계집의 배우가 의심스럽소. 필시 전하를 음해하려는 어떤 세력이 심어놓은 끈아풀일 것이야. 영의정의 눈이 매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임금의 외척 세력이나 자신이 탄압했던 소장파 관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형판께서는 즉시 의금부와 형조의 정예들을 풀어 저 월하라는 계집의 뒷조사를 아주 샅샅이 하시오.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그 애미애비는 누구인지, 누구와 교류하며 살아왔는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다 털어내란 말이오. 특히나 수상한 무당이나 요승과 접촉한 적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야 할 것이오. 대감, 그리하다 전하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어찌하시옵니까? 전하를 위한 충심에서 비롯된 일인데 설마 내 목을 치시기야 하겠소? 이 늙은이의 목숨보다 종묘사직의 안위가 100배는 더 중한 법이오. 어서 움직이시오. 그렇게 영의정의 명을 받은 그림자들이 월하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궁궐 밖으로 조용히 흩어졌답니다. 한편 월하가 갇힌 외딴 전각, 취열당은 이름과 달리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스산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거미줄이 햇빛을 가렸고 밤에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요. 월하는 그곳에서 먹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검은 고를 끌어안고 앉아 임금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루 2번 음식을 가져다주는 어린 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담이라 하였는데 이제 갓 16살이 된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였지요. 저 악사님, 수라간에서 가져온 죽입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지요. 담이는 죄인으로 갇힌 월하가 무서우면서도 왠지 모를 연민이 느껴져 쌀쌀맞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월하는 소리만으로도 담이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고맙구나. 내 발걸음 소리에는 온기가 담겨 있구나. 이 차가운 곳에서 너의 그 소리가 큰 위로가 된단다. 담이는 제 발걸음 소리에 온기가 있다는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후로 담이는 월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이런저런 궁궐 소식을 조잘조잘 전해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담이가 몹시 파리해진 얼굴로 취열당에 들어섰습니다. 악사님 큰일 났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오상궁 마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오상궁 마마님이라니? 김이상궁이신 오상궁 마마님이셔요. 늘 전하의 수라를 먼저 맛보시는 그런데 오늘 아침 전하께 올릴 탕약을 맛보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월하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어의 이현욱이 진맥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의 대감께서는 뭐라 하시더냐? 어의 대감께서 방금 다녀가셨는데 며칠간 과로하여
기가 허해진 것일 뿐 탕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상궁마마님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시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단 말이에요. 다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월하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미의 슬픔의 소리 너머로 쓰러져가는 생명의 소리, 마치 벌레가 파먹는 꽃처럼 시들어가는 오상궁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다미야, 내가 비록 의원은 아니나 한 가지만 일러주마. 상궁마마님께 절대로 차가운 것을 드시게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나 냉수는 독이 될 것이야. 그분의 몸속은 지금 불과 얼음이 싸우고 있으니 오직 따뜻한 기운만이 그것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어이 대감께서는 열을 내리기 위해 차가운 물수건을 계속 이마에 올려주라 하셨는데요. 내 말을 믿을지 말지는 너의 마음에 달렸다. 다미는 혼란스러웠지만 월하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어이의 처방 대신 몰래 따뜻한 숭늉을 적신 수건으로 오상궁의 손발을 계속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월하의 예견대로 오상궁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요. 어이 이현욱은 매일같이 찾아와 침을 놓고 탕약을 올렸지만 오상궁은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늘 뱃속에 불덩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어이가 처방한 약을 먹을 때마다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악사님, 이제 어쩌면 좋아요. 상궁마마님께서 밤새 피를 토하셨어요. 그런데도 어이 대감께서는 그저 나쁜 피가 나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같은 약을 쓰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젠 아무도 어이 대감의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월하는 아무 말 없이 다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오상궁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쌓이는 과로로 인한 심어증이라는 어이의 진단 아래 조용히 덮였습니다. 다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월하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그날 이후 다미는 월하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월하에게 갇힌 죄인이 아닌 스승을 대하듯 깎듯이 예를 갖추었지요. 악사님, 이제부터 제가 악사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것이옵니다. 부디 오상궁 마마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더 큰 화를 막아주시옵소서. 월하는 다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외딴 전각에 갇힌 눈먼 악사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린 나인 사이에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연대가 맺어진 것이랍니다. 한편 영의정이 보낸 사람들은 월하의 고향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꼬투리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월하와 그 어머니의 착한 심성을 칭찬할 뿐이었지요. 대감, 아무래도 헛수고인 듯하옵니다. 월하라는 계집은 그저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악사일 뿐, 그 어떤 세력과도 연관이 없었사옵니다. 괴이한 일이로다. 그렇다면 대체 그날 밤의 일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요물은 요물이로되 주인이 없는 요물이란 말인가? 영의정은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수염만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궁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향한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동안 용상에 앉아 계신 임금님의 옥체는 점점 더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충신을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임금은 어이 이현욱이 주는 탕약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두 마셨습니다. 그 약이 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지요. 임금은 그때부터 어이 이현욱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는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로 임금을 대했고 약재를 다룰 때면 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그는 새하얀 명주실로 짠 백잠사 장갑을 끼고 약재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마치 더러운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결백함과 청렴함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리도 깨끗한 손에서 어찌 독의 소리가 들린단 말인가. 김이상궁의 일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내가 충신을 의심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임금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의심을 거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이의 탕약을 마시는 날이 늘어갈수록 몸은 더 나빠지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정사를 돌보다가도 현기증이 일어 주저앉기 일쑤였지요. 임금의 병세가 깊어지자 조정은 어이 이현욱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은 전하, 부디 다른 생각 마시고 어이의 처방만 믿으시옵소서 라며 임금을 압박했지요. 임금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느끼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월하를 다시 불렀습니다. 과인의 몸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허나 아무런 증좌가 없구나. 과인 혼자 어찌 그를 벌할 수 있단 말이냐. 증좌는 소리에 있사옵니다. 전하, 어의 대감께서 끼시는 그 새하얀 장갑을 기억하시옵니까? 백잠사 장갑 말이냐. 그의 결백을 상징하는 그 장갑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그 장갑은 평범한 비단이 아니옵니다. 아주 희귀한 독잠의 실로 짠 것이옵니다. 그 실은 독초의 독성을 조금도 손에 옮기지 않으면서도 약재에 섞였을 때 그 기운을 극대화시키는 힘을 지녔지요. 소인이 들은 독의 소리는 바로 그 장갑에서 시작된 것이옵니다. 평소에는 그저 비단실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오나 어의 대감께서 독초를 만지실 때면 그 장갑에서는 마치 독이 제 운명을 슬퍼하며 우는 듯한 아주 미세하고 처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임금은 숨을 죽이고 월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독이 우는 소리라니.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임금은 그 말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좋다. 과인이 너를 한번 더 믿어보겠다. 허나 이번에도 내 말이 틀린다면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전하의 옥체를 보존할 수만 있다면 소인의 목숨은 조금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그날 이후 임금님의 마지막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 위중한 척 알아누워 신음소리를 냈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요. 어이 이현욱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극약을 탄 마지막 탕약을 들고 임금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 새하얀 백잠사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요. 전하, 소인이 마지막으로 올리는 탕약이옵니다. 부디 이것을 드시고 마지막 기력을 짜내시어 쾌차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탕약 그릇을 바라보았다. 어이가 그릇을 임금의 입가로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월하를 들라 하. 예, 전하, 이 위급한 순간에 어찌 악사를 찾으시옵니까? 내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아이의 연주를 듣고 싶다. 어서. 어이는 미심쩍었지만 다 죽어가는 임금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잠시 후 월하가 내관의 부축을 받으며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어이가 탕약을 든 손을 향해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침전 안에는 임금의 거친 숨소리와 촛불 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월하의 입이 열렸습니다. 전하, 지금 그 그릇에서 그날 밤 연회에서 울렸던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임금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그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이현욱!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에서 어찌하여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냐? 과인을 향한 내 놈의 충심이 고작 이것이었더냐? 전하, 어찌 갑자기... 어이가 당황하여 탕약 그릇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침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내금위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저자의 처소를 샅샅이 뒤져 독초와 증좌를 찾아내라. 또한 저자가 끼고 있는 장갑을 당장 벗겨 오너라.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무리는 어이의 처소로 달려갔고 다른 무리는 어이를 제압하여 그 손에서 백잠사 장갑을 벗겨냈습니다. 잠시 후 처소를 수색하러 갔던 군사들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와 임금 앞에 내놓았습니다. 전하, 어이의 처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독초와 독을 만드는 비법서이옵니다. 또한 이 장갑에서도 같은 독의 성분이 검출되었사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어이 이현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온화하던 얼굴은 간대었고 일그러진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는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지? 일이 험하게 끝날 것을.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내 놈의 밥과 약에 10년간 독을 타왔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믿어? 내 놈의 하랍이 그 선선대왕이 나의 가문을 어찌했는지 잊었느냐? 영모의 누명을 씌워 나의 아비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여인들은 노비로 팔아넘겼다. 나 혼자 살아남아 내 놈들 왕족의 피를 말려버리겠다고 맹세했단 말이다. 나는 평생을 기다렸다. 내 놈이 내 손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충신인 척 내 놈의 똥까지 핥을 기세로 살아왔단 말이다. 어이 이현욱, 아니 역적 이현욱의 절규가 침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는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복수를 위해 평생을 충신으로 위장해왔던 겁니다. 며칠 후 역적 이현욱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하여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기나긴 밤이 지나고 비로소 아침이 온 것이지요. 임금은 모든 신하들을 편전에 불러 모으고 그 앞에 월하를 세웠습니다. 영의정 김판중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전하, 이 늙은 신이 어리석어 충신과 역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하의 성심을 의심하였으니 죽여주시옵소서. 고개를 드시오, 영의정.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은 과인 또한 마찬가지였소.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이 아이는 눈을 감고도 똑똑히 들었소. 임금은 옥좌에서 내려와 월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눈먼 악사라 부르지만 이제부터 너는 과인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다. 너의 그 귀가 바로 짐의 눈이 될 것이다. 과인이 혹여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 불길했던 연회의 곡조를 다시 한번 연주해 주겠느냐. 과인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이니라. 전하 만극하옵니다. 그 후 월하는 궁중 악사들을 총괄하는 최고 직책인 전학서의 수장, 전학에 임명되었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종 육품의 관직에 오른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그녀는 평생 임금의 곁에 머물며 때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성심을 위로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소리로 간신들의 거짓을 밝혀내며 임금을 보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금님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진실한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군주의 참된 기림을 깨닫고 훗날 조선 최고의 성군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어떠셨나요, 어르신? 이번 이야기는 그 길이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물들의 마음속을 헤매다 보니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눈먼 악사가 나라를 구하고 임금님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눈을 번쩍 뜨고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을 감고서야 비로소 진실을 보는 이도 있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눈앞의 이익과 화려한 겉모습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들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는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쯤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등잔불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천재 화공과 달처럼 아름다웠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기구하고도 애달픈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 아마 사람의 마음이란 이리도 깊고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한양에서도 그림 솜씨로 이름이 자자했던 화공, 박선우라는 사내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이 박선우라는 사내는 말이지요. 20살에 이미 임금님 어전에서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 재능이 하늘이 내렸다고 칭송받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붓이 한번 지나가면 죽은 나뭇가지에선 금방이라도 꽃망울이 터질 듯했고 화폭 속에 새는 날개를 짓고 날아오를 듯 생생했지요. 곁에는 그림처럼 고운 아내 화영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규현까지 있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인생이 사람 좋을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시기하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재능을 하늘이 질투한 탓이었을까요? 어느 비 오는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끔찍한 사고가 그를 덮치고 말았답니다. 높은 정자에서 그림을 그리다 발을 헛디뎠는데 하필이면 붓을 쥐는 오른손으로 돌바닥을 짚고 만 게지요. 의원을 여럿 불렀지만 다들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뼈는 겨우 붙였으나 손가락에 힘줄이 상하여 예전처럼 세밀한 붓질은커녕 붓을 제대로 쥐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천하의 화공 박선우가 하루아침에 반푼어치 화공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구름 같던 칭송은 뜬구름처럼 흩어지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양반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가세는 기울다 못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한때는 비단 옷 입고 고기 반찬을 물리던 부부가 이제는 멀건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질 듯 울어대고 방 안의 세 식구는 싸늘한 냉골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을 청하고 있었지요. 그때 어린 규현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침 소리가 선우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규현아, 아가, 괜찮으냐? 아내 화영이 놀라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지만 아이의 기침은 멎지 않고 얼굴은 점차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선우가 황급히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니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소. 날이 밝는 대로 의원에게 데려가야지. 서방님, 우리 집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을 부른다 한들 약 지을 돈이 없습니다. 아내의 말이 비수가 되어 선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때는 붓 한 번 휘둘러 집한 채 값을 벌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약 지을 돈 한 푼이 없어 이리도 무력하게 떨어야만 하다니. 선우는 자신의 망가진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힘줄이 뒤틀리고 흉터가 징그러운 손. 한때는 천하를 그려내던 그 손이 이제는 그저 밥술이나 간신히 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지요. 그의 눈빛을 읽은 것일까요? 아내 화영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눈으로 손을 보십니까? 이 손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서방님의 손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아내의 따스한 온기와 위로에도 선우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규현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어미를 찾았습니다. 화영은 아들 곁에 누워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나라에는 기둥되고 부모에겐 효자동아 깊이 잠들어라. 내 아가. 그것은 화영이 규현에게 늘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락이 참으로 독특하고 구슬퍼서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애달프게 만드는 노래였지요. 선우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이 두 사람의 짐이 되었구나. 다음 날 용하다는 의원을 겨우 수소문의 왕진을 청했습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급한 폐렴입니다. 당장 귀한 약재를 써서 다려 먹이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의원님, 그게 무슨... 약값은 20냥은 좋게 들 것이오. 준비하시오. 20냥, 지금 선우에겐 단 한 냥도 꿈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의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의원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절망감에 주저앉은 선우의 등 뒤로 화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선우가 고개를 들자 화영은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지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는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설마 여보, 그건 안 돼요. 서방님,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규현이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상자 안에 든 것은 선우가 손을 다치기 직전에 그리던 미완성 그림, 월화미인도였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의 모델이 바로 아내 화영이었지요. 그것은 선우의 모든 예술혼이 집약된 그의 인생 최고의 걸작이 될 작품이었습니다. 안 돼. 내 혼이 담긴 그림이요.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오. 서방님, 지금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림이 대수입니까? 제 얼굴이 팔려나가는 것은 괜찮으니 제발 우리 규현이만 살려주십시오. 화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들의 꺼져가는 숨소리와 아내의 절규 앞에서 선우의 고집은 결국 꺾이고 말았답니다. 그는 제 손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월화미인도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그림을 사겠다고 나선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성안 최고의 권세가이자 그림과 도자기를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한 윤태준 대감이었지요. 윤 대감의 집은 대문부터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선우는 주눅이 든 채로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이 펼쳐지는 순간 늘 무표정하던 윤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이리 고귀한 얼굴이 어찌 흙먼지 속에 묻혀 있었는고. 그 말에 선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림 속 인물의 고귀함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여인을 앞에 두고 탐욕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듯한 그런 섬뜩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선우는 불쾌함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들의 약값을 위해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대감, 이 그림을 사시겠습니까? 값을 얼마를 원하느냐? 20냥만 주시면. 선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윤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20냥이라.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정녕 너뿐이더냐? 윤대감은 하인을 시켜 30냥이 든 묵직한 돈주머니를 던져주었습니다. 선우는 감히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손에 쥔 돈주머니는 묵직했지만 마음은 아내와 그림을 모두 빼앗긴 것처럼 허하고 불안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곧장 약을 지어 아들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이 들어가자 규현의 열이 내리고 기침도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색색거리며 잠이 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선우와 화영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 덕분에 규현이가 살았어. 아닙니다. 서방님. 다 서방님의 희생 덕분이지요. 모처럼 방 안의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선우가 잠에서 깨어보니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아내 화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화영. 선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아내가 부엌에 나갔으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규현의 머리맡을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화영이 목숨처럼 아끼던 작은 나비 모양 비추이 놀이개와 함께 곱게 접힌 서신 한 통, 그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뭉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습니다. 서방님께 저는 떠나오나 부디 이 돈으로 규현의 병을 말끔히 고치고 학문을 가르쳐 큰 인물로 키워주십시오. 불초한 아내를 용서 마시고 부디 잊으십시오. 서신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천길 낭떠러지보다 더 아득했지요. 선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의 그 음흉한 눈빛, 고귀한 얼굴이 흙먼지 속에 묻혔다던 의미심장한 말, 그리고 아내가 남기고 간 그림 값 30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백냥은 좋게 넘어 보이는 큰돈. 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내 화영이 병든 아들과 무능한 자신을 버리고 돈과 권세를 쫓아 윤대감에게 제 발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그저 둘이 만나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돈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서방님의 손이 제 심장이라며 눈물 짓던 그 아내가 밤사이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화영,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 법인데 어찌 어미라는 자가. 선우의 절규가 텅 빈 방안을 울렸습니다. 사랑은 증오로 변하고 믿음은 배신감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아내 화영은 죽었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선우라는 사내는 이전의 박선우가 아니게 되었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기고 간 돈과 이후로도 철마다 이름 없는 이가 보내오는 후원금을 독약처럼 여기면서도 이를 악물고 그 돈으로 아들을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윤태준, 그놈이다. 내 아내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으로 나를 기만하고 능욕하는 것이다. 그는 돈을 받을 때마다 치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결코 돈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좋다. 내 놈이 보내오는 그 더러운 돈으로 내 놈의 목을 칠칼을 갈아주마. 내 아들 규현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어 내 놈의 위선과 죄를 만천하에 밝히고야 말겠다. 선우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독초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다정함을 잃었습니다. 오로지 아들 규현의 성공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지요.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자의 집에는 웃음 대신 무거운 침묵이, 온기 대신 서슬퍼런 복수심만이 가득했답니다. 규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규현이 어머니에 대해 물을 떼면 쇠처럼 차가운 얼굴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규현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늘 자애롭고 따뜻한 분이었지만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그러다 규현의 나이가 16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 꽁꽁 얼어붙은 집에 작은 균열이 가는 일이 하나 있었지요. 그날따라 규현은 서당에서 돌아온 얼굴이 몹시 어둡고 상해 있었습니다. 책보를 내려놓는 손길도 거칠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아들의 모습에 선우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규현아, 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규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 공부하는 동무들과 시비가 붙었나이다. 시비라니. 사내 대장부가 어찌 동무와 주먹 다짐부터 한단 말이냐? 선우가 짐짓 엄하게 꾸짖자 규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먹 다짐은 아니었으나 차라리 그보다 더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모욕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냐? 한 동무가 제게 어미 없이 자란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 돈과 사내를 쫓아 집을 나간 어미를 둔 자식은
그 행실 또한 바르지 못할 것이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규현의 말에 선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보다 잊고 있던 아내에 대한 증오가 먼저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계집이 죽은 듯이 떠난 지 10수년이 지났건만 그 오명은 이렇듯 자식의 발목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마음 두지 말거라. 너는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면 된다. 곧 그 아이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선우는 그렇게 아들을 타일렀지만 규현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그 말을 듣고 종일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그리 매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늘 제게 다정하셨고 아버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혹 저희가 모르는 다른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규현아! 선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말과 그 안에 담긴 일말의 그리움이 그의 가슴에 박힌 상처를 헤집어 놓은 듯했습니다. 내 어미는 돈과 권세를 좇아 치아비와 자식을 버린 부정한 계집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거라! 하지만 아버님, 시끄럽다. 너는 내 어미의 그 따뜻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계집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 내가 할 일은 그 어미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리 만든 자들에게 복수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무서웠습니다. 규현은 아버지의 그토록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규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어머니를 원망해야 마땅한데 어찌 된 일인지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었습니다.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던 서늘하고 부드러운 손길. 책을 읽어주시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귓가에 맴도는 그 구슬픈 자장가 가락. 그 기억 속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말하는 부정한 계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선우 또한 잠 못 이루고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모진 말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미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라도 가질까봐 그는 더욱 모질게 굴어야만 했습니다. 증오만이 자신과 아들을 살게 한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망가진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영, 당신은 대체 어떤 얼굴로 그 사내의 곁에서 웃고 있을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리도 모진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향한 원망과 아들에게 상처를 준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윤태준을 향한 복수심이 들끓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참 아비의 마음도 아들의 마음도 오죽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의 골은 더 깊어지는 듯했지만 사실 그날 밤 규현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하나 심어진 셈이었답니다. 바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불씨 말이지요. 그 불씨를 가슴에 품은 채 규현은 더욱 학문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언젠가 스스로 모든 진실을 파헤칠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은 흘러 아들이 어사화를 쓴 관복을 입고 나타난 날이 온 것입니다. 선우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드디어 복수의 칼을 빼들 때가 왔다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규현아,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 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자에게 빚을 갚아줄 때가. 때마침 규현이 엄형을 받고 감찰을 떠나야 할 지역에 바로 그 윤태준 대감이 낙향하여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는 윤 대감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그 지역의 수령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섞여 있었지요. 아버지, 소자가 반드시 그 자의 죄를 밝혀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나이다. 그래, 내 어미의 원통함을 풀어다오. 드디어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규현은 출두를 외치며 윤 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윤 대감의 죄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규현은 의기양양하게 윤 대감을 포박하려 그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규현을 맞이한 윤 대감의 모습은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5년 전 위험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늙고 병든 노인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포박하려는 규현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 잠시 시간을 내어주게. 오늘이 자네 어미의 기일일세. 뭐라고요? 규현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미를 버리게 만든 원수의 입에서 어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내 어미에게 술 한 잔 올려야지. 나를 따라오게. 윤대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안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규현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지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윤대감 가문의 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당 가장 안쪽, 가장 귀한 자리에 놓인 위패를 본 순간 규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패에는 바로 어머니 화영의 이름 석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제 어머니의 위패가 대감택 사당에 있단 말입니까? 규현이 절규하듯 묻자 윤대감은 위패를 쓰다듬으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규현과 선우가 15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었다네. 정쟁에 휘말려 내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장 믿던 몸종에게 맡겨 멀리 피신시켰지. 허나 그 몸종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그 아이와 영영연이 끊기고 말았다네. 평생을 그 아이를 찾아 헤맸지. 윤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네 아비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네. 그림 촉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바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내 딸 화영이었기 때문일세. 규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고귀한 얼굴이 흙먼지 속에 묻혔다. 얘가 한 말은 내 딸이 불행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었네. 나는 당장 수소문하여 여의 집을 찾아갔지. 하지만 내 딸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더구나. 윤대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화영은 이미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을 보며 자신의 병이 유전되었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남은 시간이나마 남편과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어미는 제 목숨을 내어주고 너를 살린 것이. 자신이 죽으면 갖게 될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 청하여 그 돈을 너희에게 남긴 게야. 남편이 자존심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일부러 오해를 만들고 떠난 것이. 매정하고 독한 어미로 기억되는 것이 동정받는 것보다 낫다고 여긴 게야. 참으로 바보 같은 내 딸이었네.
윤대감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나비 모양 비추의 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가 죽기 전 훗날 딸을 찾으면 전해주라며 남긴 유품이었네. 내 어미는 죽는 순간까지 이걸 손에서 놓지 않았지.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게 노래를 하나 알려주었네. 아들에게 늘 불러주던 자장가라고. 부디 그 아이가 자라거든 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윤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규현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슬픈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자동아, 금자동아, 나라에는 기둥대고 부모에겐 효자동아. 그 순간 규현의 마음속을 올가매던 모든 의문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방식으로 그들을 지키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규현은 어머니의 위패 앞에 무너지듯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선우가 사당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위패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들과 그 옆에 서 있는 윤대감을 보고 모든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15년간 증오라는 독을 삼키며 살아온 세월. 아내의 깊은 사랑을 배신과 원망으로 더럽혔던 자신의 어리석음. 선우는 차마 사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지방에 이마를 찌으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화영, 여보, 이 어리석은 지아비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2번 죽였소. 아, 어르신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 모든 비극의 뒤에는 진짜 악인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규현은 암행어사의 권한으로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윤대감의 먼 친척벌 되는 탐욕스러운 가신 하나가 오래전부터 화영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녀의 재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윤대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부녀 사이를 이간질하고 윤대감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던 것입니다. 규현은 그 가신의 모든 죄를 밝혀내어 참형에 처하고 그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악인은 결국 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모든 오해를 푼 선우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의 망가진 오른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이제 원망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으로 붓을 쥐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그리며 남은 평생 동안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윤대감은 하나뿐인 외손자 규현과 사위인 선우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다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규현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길러준 아버지, 그리고 지켜준 외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청렴한 관리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면 이토록 긴 세월을 원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는 법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 또한 진실이 아닐 때가 많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밤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더 헤아려 보는 따뜻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고 다음번에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몸 건강히 마음 평안히 지내십시오.